34의 책들이 35회 35회 책들이 35회를 하기 싫은 것보다 이번에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이고 우리가 그 공부몰이 독서법을 통해 가지고 책이 이야기책과 지식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 지식 독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독서를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수준에 그러니까 책을 완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선정하는 게 중요했는데 골랐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황경식 작가가 지은 존 롤스의 정의론을 책을 선정해 보았고 선정에 성공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반 성공 반 실패했어. 맞아, 나도 반만 이해하고 반은 이해 못했어.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정의론이라는 것은 이게 되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것 같거든.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어떤 부분이고. 그럼 이제 왜 굳이 정의론인가? 정의론을 왜 선택했는가에 대한 너의 이유는? 그렇지. 그러니까 쭉 지내다 보니까 순간순간 어떤 그런 차별이나 어떤 불평등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었던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 불평등의 원인? 그러니까 불평등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런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그냥 불평등을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뭔가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였고, 예전에 기억해보면 내가 2009년인가 10년도에 대학원 생활을 할 때 그 학교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왔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그래서 그 노천극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통역사 있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걸 내가 거기서 봤거든. 밤이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그 강의 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뭔가 그런 어떤 정의와 어떤 불평등,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정의에 대해서 좀 체계를 잡고 나 나름대로 개념을 잡고자 찾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제 적다고는. 네가 생각하는 정의는 뭔데? 글쎄, 정의를 따로 뭐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뭐 내리거나 개념을 잡은 건 없어.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는 공정함 아닌가? 공정함이지. 공정한 정의지. 그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정의는 내가 동영상 유튜브 찾아보니까 평등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좀 유명한 그 정의론을 얘기했던 세 교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존 롤스, 그리고 이분과 완전 대척점에 있던 그 로버트 노직. 요 앞에 나와, 사진 나와. 로버트 노직.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제 마이클 샌델인데, 로버트 노직은 자유방임주의나 뭐 이런 거와 함께 극단적 자유주의를 이제 이게 무조건 자유가 우선이다 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존 롤스는 공정한 자유가 필요한 거고, 그거 둘 다 틀렸다. 마이클 샌델은 자유보다 평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셋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앞에 두 분은 다 2002년에 돌아가신 것 같고, 나머지 샌델 교수가 방금 전에 네가 얘기했던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불평등에 대한 이유는 여기서 명확하게 나오잖아. 그렇지. 뭐였지? 불평등에 대한 원인. 두 가지를 나누는데, 이 사람 우선은 그런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을 운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불평등의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인위적이고 자의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딱 주어진 하늘에 떨어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불평등이 시작하는데, 불평등을 두 가지로 나누지. 첫 번째는 사회적인 운,
두 번째는 자연적인 두 가지로 나누지. 소셜럭, 내추럴럭이라서 소셜럭은 지위나 배경,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의 재산, 그렇지. 그다음에 내추럴럭은 본인의 능력, 타고난 능력. 자기가 딱 태어나니까 사회적인 운이 있는 맞아, 사람 맞아. 없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불평등이라는 맞아. 것이 여기서부터 맞아. 시작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100m 달리기에서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음. 예시가 그대로 여기 그렇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가 정의론의 시발점이고 이것이 잘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됐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 근데 간단하게 여기서는 어떻게 이걸 푼다고 얘기했어? 내가 이해하기로는 어. 사회적인 운은 사회 제도라든지 음. 이런 어떤 정책으로 풀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해한 거로는 우리가 부자 사람들한테 세금 더 걷고 그다음에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복지 혜택으로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런 불평등을 그런 사회적인 운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내추럴럭. 그게 나는 조금 나는 퀘스천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로는 그런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적인 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재능과 이런 것을 공유재산 공익 뭐지 그 공개념으로 공유자산. 공개념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 자신의 자연적인 운을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그거를 쓸 수 있게 허용해 준다. 그래서 운의 중립화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 뉴트럴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선은 그 자연적인 운을 타고난 사람이 납득을 한다, 합의를 한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 나의 있던 자연적인 운을 사회에 기여를 사회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기부한다, 나눠준다, 사회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합의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근데 기회를. 지금 이런 개념이 사실은 확 와닿진 않는데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가 있더만 그러니까 근대 사회를 정의하는 건 생물학이었는데 그게 큰 꼭지가 이제 진화론이었고 진화론에서 연결되는 게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이제 그게 무한 경쟁을 유발하고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자연의 효율적인 배분, 그 다음에 효율적인 성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어떤 부의 격차, 기득권의 어떤 기득권이 또 다른 기득권을 낳는 뭐 그런 연결고리들을 이 존 롤스는 끊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사회 연대주의, 연대주의라는 개념이 난 여기서 조금 와닿았던 거는 근데 뭐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사상, 철학 이런 거 모두가 과거에 조상들이 정리해 놓은 거 어떤 유산들을 활용하는 거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 자체도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연대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큰 그림에서 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조차도 서로가 서로 하나의 세포가 단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의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 보니까 아 연대주의도 말이 되긴 되는 같다 싶기도 한데 또 사회 진화론도 또 나름대로 생존 경쟁적인 입장에서 그럼 경쟁을 하려면은 과거에 했던 걸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잘난 사람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고 약육강식처럼 난 둘 다 약간 이해는 되는데 뭐 조금 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기 더 구현하자면 이 사람이 존 롤스라는 사람은 방금 말했던 그런 자유방임주의 같은 완전
완전한 경쟁 체제에서는 정의를 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하려면 결국은 이런 사회 연대주의라는 개념 속에서 정의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연대와 협동. 그렇고 이게 결국은 그런 자유방위주의,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이나 사회 연대주의라는 것이 인류가 향상하고 더 발전하는 방향은 같은 지향점이긴 한데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느냐의 그 문제인 것 같거든. 맞아. 그래서 그거 나왔었어. 결과적 정의인가 과정의 정의인가 그게 나왔었어. 음. 그래서 이 존 론스는 과정의 정의를 얘기했고 나머지는 결과적 정의를 얘기했던 거 맞지? 맞아. 근데 이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던 노블리스 오블리제나 그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대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 문정부에서 외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존 론스의 이런 사상과 되게 많이 맞는 것 같더라고. 난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어. 왜냐면은 이 작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추럴럭이나 소셜럭을 가능하면 간접적으로 배제하고 동일한 재능이 있을 때는 동일한 부나 자산을 갖도록 하는 사회가 올바르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게 실질적인 그런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그렇지. 말하는 맞아, 그거는 거지. 형식적인 평등에서 실질적인 평등으로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이 또 한 단계가 더 있었어. 뭐였지? 여기 표로 딱 알기 쉽게 돼 있던데. 어디였지? 실질적인 여기 있다. 여기가 61페이지. 형식적 기회 균등에서 실질적 기회 균등으로 거기서 이제 공정한 기회 균등. 이게 이제 정의로운 사회다. 요게 표가 제일 잘 정리됐다. 난 그렇게 얘기했거든. 형식적인 기회균등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를 들면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인 기회균등은 그 안에서 정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치. 소득 불균등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시동에 있는 사람이랑 저기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정보가 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대학 입시 그 지방 전형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우리 채용 같은 데는 가산점을 더 준다든지 그런 게 실질적인 기회 균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무지의 배경이 나오는데 혹시 그거 이해됐어? 무지의 베리 어느 정도 내가 그냥 아무것도 내가 마치 이런 거라고 나는 생각했거든. 케이크를 하나가 있어. 너 그거 봤어? 나도 그거 보고 그런 거지, 그치? 맞아. 설명해줘. 어떤 걸로 설명할까? 케이크로 해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를 아는 상태라고 얘기하나? 모르는 상태로 눈을 가리는 거지. 그렇지. 모르는 상태로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케이크를 자른다. 너랑 나랑 있어. 케이크를 잘라. 그거는 아는데 그거를 케이크를 자를 때 내가 분배를 하는 거잖아. 내가 자르는데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르는 건 내가 자르되 선택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내가 선택할 경우에 나의 돌아오는 그 몫을 내가 모르는 거니까 모르기 때문에 균등하게 가장 자르는 공정한 거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반으로 자르는 게 제일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가장 많아지는 선택인 거지. 그렇지. 케이크를 나누는데 이 케이크를 잘라서 누가 어느 케이크를 먹을지 몰라.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반으로 자르는 게 그렇지. 가장 맞아. 현명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맞아.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게 이제 여기서는 그런 자신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게 나오잖아. 최소 수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최소 수혜자 맞아. 그래서 최소 수혜자가 최우선 배려? 최우선 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나와.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최악,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거나 가장 힘들거나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좋은 여건을 제공을 해주는 조건이 이 공정한 정의론의 출발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거가 있어야만 뒤에 나오는 이 정의의 제1법칙, 이 법칙이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너무 어려서 모르겠다. 요쯤 되면은 이제 사회 연대주의 뭐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됐던 거고. 근데 이 사회 진화론이나 자유방임주의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이 세상이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 같긴 해. 그렇지 않아? 나는 이걸 보면 뭔 생각이 딱 드냐면 보면은 이 홉스의 자연상태라는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나? 보면은 중간중간에 여러 이 철학자들의 그 사람들의 정의된 철학의 딱 그 문장 하나씩 탁탁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다 모르니까 공부를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난 뒤에는 너무 번역체라서 공부를 거의 못했고 앞쪽에 이제 홉스의 자연상태라는 게 나와. 이게 이제 방임주의랑도 비슷한 거거든. 자연상태가 뭐냐면은 인간은 늑대와 같은 존재로 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최소한의 안이나 어떤 이런 게 있을 때는 사람이 이타적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기적으로 변해서 심지어는 상대를 죽일 수도 있다. 늑대처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늑대로 변하도록 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불신과 명예욕과 경쟁이야. 내가 보니까 이 불신과 명예욕과 경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해 있긴 하지만 우리 기업, 회사에도 있는 것 같아. 난 그 생각이 싹 들었어. 첫 번째 경쟁이 있지. 두 번째 명예욕 확실히 있지. 그치. 불신은 생기겠지. 왜냐면 누가 누구를 챙길지 확실하게 영원히 믿을 수 없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에서 늑대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요런 이 자연 상태라는 걸 자유방임이랑 비슷하게 또 한번 썼던 적이 있더라고 책에서.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홉스는 요런 인간의 특성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 그랬어. 국가가 필요하고 국가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거는 참고로 그냥 얘기했던 거고. 이거 또 나오던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세계. 이거 기억나나? 언제 나왔던 거지? 이게 이제 디스토피아를 얘기하는 걸로 중간에 잠깐 소개가 돼. 이것도 자유방임이랑 비슷한 거야. 근데 이 책을 내가 왜 갑자기 봤냐면 이게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그 책에도 나와. 그 숲결이 바람들 때. 거기서도 그때 폴 칼라이티가 읽었던 책 중에 이 헉슬리의 멋진 세계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보고서 진짜 책을 읽다 보면은 지식이 연결된다는 게 난 그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걔가 이제 그 햄릿이랑 멋진 세계랑 뭐 여러 가지를 들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올더스 헉슬리 이 책이 엄청 유명한 책인데 혹시 내용 알아? 아니야, 뭐지? 내가 간단하게 그러면 이번을 통해서 얘기해줄게. 엄청 간단해. 이게 1932년에 만든 FS 소설이야. 이게 이제 이게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AF라는 게 있나? 그러니까 우리 서기, 기원전 이렇게처럼 여기 이 소설에서는 AF라고 해서 애프터 포드라고 해서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하고 난 뒤의 세대라고 해서 인간이 어떤 그런 자동 생산되는 태어날 때부터 DNA가 막 조작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층이 나뉘고 그렇게 해서 계층별로 그들이 태어나서 해야 되는 일도 정해지고 그 일에서 무조건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개량을 해. 막 이렇게 인공 수정을 해서 이렇게 태아 상태에 있을 때 막 열을 주입해서 걔네들은 발전소에 일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가 행복한 어떤 세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뭐 소마라고 해서 알약을 먹게 만들고 뭐 그런 디스토피아를 그리는데 이 책의 제목은 그것을 약간 서캐스틱하게 멋진 세계라고 또 이제 지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나왔던 어떤 걸 차용해서 제목을 지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게 이제 요것도 그렇고 같이 나오는 조지 오웰의 1984도 동일하게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거고 이런 것도 이제 두 개 소개가 됐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방임주의나 어떤 그런 그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디스토피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은연중에 얘기하는 것 같았어. 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이 사회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어떠한 체제가 더 뭐 모두가 행복한 세상 약간 네,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제 우리가 읽는 책들이 이제 늘어가면서 나는 조금씩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호모데우스를 우리가 또 읽었잖아. 호모데우스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지배되는 그런 세계를 또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 정의론이 나오는 배경에도 그런 어떤 무한 경쟁에서 나오는 기득권과의 어떤 불평등을 또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이랑 지방에 사는 사람이랑 너무 부의 격차가 발생해서 개천에서 여기 안 나잖아. 그리고 그냥 나만 집중해서 봤어도 회사 내에서도 이런 불평등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하여튼 출발선상이 다른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그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 조금 지지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좀 역차별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떤 부분이? 예를 들면 이번에 최저임금 올렸잖아. 그 최소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미니멈한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맞춰주는 것에 있어서 난 여기에 합당하다 보는데 우리의 마음속으로 느끼기에는 실제로 우리 봉급은 안 올랐잖아. 그러니까 진짜 어렵던 분들의 봉급은 몇 퍼센트 인상이 됐는데 우리는 안 됐어.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져. 왜냐면 우리 월급은 맨날 똑같고 우리 월급은 맨날 세금 떼가고 우리 월급은 안 오르고. 근데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보다는 절대적으로 많잖아. 많은데 뭐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에 혜택 받는 것도 우리는 아무도 없어. 실제로 뭐 주택을 산다 그래도 뭐 대출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다 그 끼인 층이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것도 뭐 취직을 못한 것도 아니니까 뭐 취직 못한 사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딱 따지면 또 차별을 받는 건가 싶기도 해. 상대적인 어떤 그게 나의 나약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정책 자체가 요 가운데층은 혜택이 없는 거야. 요 밑에는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조금 노력해도 더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물론 삶이 힘들 수 있겠지. 그런 생각도 약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경우 나는 보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 같은 정말 이런 자연 그런 어떤 내추럴한 체제에서는 결국 사회가 멸망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게 결국은 사회를 인류를 뭐 발전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들더라고. 왜냐면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게 서용이 돼. 왜냐면은 거기는 딱 그냥 자연적인 운만 가지고 살아가잖아. 그것만 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부모님이 잘 살 때 어쨌든 기존의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기반 위에서 뭐 더 나거나 이런 것이 없고 태어나는 순간 자연적인 운으로 경쟁해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인간은 그러지가 않잖아.
인간은 거기에 사회적인 운이 더해지다 보니까 따라잡을 수 없는, 그치 이제 영원히 따라잡을 수 수 없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운과 자연적인 운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와 99%. 그냥 99% 삶은 정말 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럼 1%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때로 다 죽는다고 봤을 때는 그 사회 전체는 그게 좋은 사회라고 볼 수 없고 발전된, 예전에 비해 발전된 사회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구별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없는 어떤 제도라든지 정책이 인간 사회는 필요하다.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존 루스의 정의론이 좀 많이 공감이 많이 된 거지. 산업혁명 이후에 부가 축적되면서 그게 이제 거의 한 100년 넘게 지나갔잖아. 그걸 이제 더 이상 자연적으로 뒤집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거는 자연적인 운이거든. 이 자연적인 운이라는 것을 결국은 다 공평히 나눈다는 건데, 공유 재산을 한다는 건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 맞아. 그게 뭐 내추럴럭이랑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의 자르는 그 지점을 모르겠어. 맞아. 지금 성공하고 한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그런 걸 기질을 갖고 태어난 건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건지, 그거를 구분할 수 없다 보니, 그거를 자연적인 운을 이런 식으로 공개념을 하게 되면 사회는 정체될 수 있다. 자신이 타고난 재질이 있더라도 그것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내가 다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도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 풀어냈는가 대안을 제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존 로스가 결국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존 로스가 얘기하는 정의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정의관에 대한 구분을 해놨더라고. 정의관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결과적 정의관이 있고 절차적 정의관이 있다. 결과적 정의관은 뭐 또 여러 가지 있어. 평등주의적, 차등주의적, 정형적, 비정형적 있고, 절차적에는 완전한 절차적, 불완전한 절차, 순수 절차적 뭐 이렇게 있는데 잘 이해 못하겠고, 결국 존 롤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정의관은 절차적 정의관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순수 절차적 정의관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잠깐 순수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여기 나온 그대로 얘기해줄게. 정의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공정한 절차가 분명해서 그런 절차를 제대로 따를 경우 도달한 결과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든 것은 뭐 운동 경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존 롤스는 어떠한 딱 기준, 어떠한 법칙 자체가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정의라고 하자라고 합의된 것이 정의고, 그거에 따른 이전에 정의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합의로 도출된 정의가 진정한 정의다. 그치.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결과는 뭐 모든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야말로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뭐 얘기하고 있거든. 맞아. 기억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 계약, 이제 계약이라는 걸 앞에 이제 잠깐 한 30페이지쯤에 얘기하잖아. 합의, 계약 이런 것은 이제 서로 공정한 계약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일방이 어떤 한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계약으로서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 또 이제 장 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라는 것이 당연히 나오겠지. 이거는 한 진짜 이것도 찾아봤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내가 철학이나 뭐 이게 도덕 시간에 나왔나 뭐 잘 모르겠다. 전혀 이렇게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게 활용이 되는 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않잖아. 그렇지. 교과서 외우지 않지. 당신의 어떤 가치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이다라는 걸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런 하나하나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그 시절에 이 장자크 루소가 프랑스 정치 철학가더만 철학자더만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회 계획론 자체가 프랑스 혁명에 또 영향을 미쳤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 왜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철학적인 개념 자체가 이게 다 사회에 적용되는 거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 맞아. 근데 어떨 때는 헷갈리긴 해.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자본주의라고 말을 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본주의를 천명하면서 자본주의가 발생되는지는 선후관계는 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그 우리가 프로파간다를 이제 그때 봤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어떤 선전이라든가 정치 선동은 그런 어떤 개념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줘야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그런 중요한 것 같아. 사상 이런 게. 진짜 뭐 우리가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많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이 들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참 이걸 읽으면서도 그렇지만 이거를 참 예, 굉장히 이렇게 되면 좀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합의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지 결국은 이걸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람들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말 무지의 베일을 딱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태에서 합의를 해서 절차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그걸 지키고 그리고 나온 결과를 다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인간 사회에서 사람의 다 입장과 어떤 그런 게 다 다른 상태에서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지. 왜냐면 더더욱 기득권들은 견고해질 거고 소수의 기득권들이 가지는 영향력은 더 커질 텐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뭐 운동 법칙, 새로운 운동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운동 법칙을 딱 만드는 건 쉬운데 다시 말해서 인류가 딱 시작되고 사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 사회를 어떻게 갑시다라고 할 때는 이 사회 존로서의 정의론을 적용해서 갑시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회가 이렇게 발전된 상태에서 그런 존로서의 정의론을 적용하기가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민주화 유효의 민주주의에서 봤듯이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이승만 정권 들어설 때 전 국민이 참여했던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헌법을 들고 온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그것도 난 또 원인이 있는 거라고.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이 말대로 그렇게 벌써 한 지금 70년 지나갔잖아. 우리나라. 여기서 나온 사회적인 문을 해결하는 방법도 보완하는 방법도 결국은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상태에서 그거를 정책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되다 보니까 정의라고 할 수 있을지도 퀘션이 드는 거지.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정의는 아니. 그것 또한 정의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뭘 해. 사실 그것도 기본적인 대전제 자체가 사회적인 합의와 거기에 따른 건데 그게 거기서부터 벌써 억울해지니까 존 롯의 정의론을 적용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좋다라고 여기서는 정의라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거지. 네. 이게 이 책을 넌 몇 퍼센트 소화한 것 같아? 한 30%. 그지? 나도 50%를 못 넘긴다고 보거든. 그냥 존 론스 그러니까 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공정의 정의, 공정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맛만 본 느낌이야. 근데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다음 책이나 이런 지식 독서 할 때 좀 별개 얘기인데 이 정도 수준들 우리가 트라이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면 뭐 이거 같은 책을 읽어도 좋고 아니면 이런 비슷한 종류 다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그거를 그렇게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개념이 잡히고 나중에 퍼즐이 맞춰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 단어도 익숙해지고 이제 한 번에 우리 수학처럼 덧셈 뺄셈부터 이렇게 차차차차 올라가는 그런 거는 이건 약간 새로운 차원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커의 역사였나? 그거는 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컨텐츠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글이 많아서 읽기 싫었던 건데 이거는 내용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차라리 그러면 학원을 가야 돼. 학원을 그렇게 해주잖아. 이 사람이 수준을 맞춰서 그렇지. 맞아. 근데 책이라는 건 그렇게 나올 수 없을 것 같거든. 맞아. 때문에 가능한 이제 우리 수준에 맞는 책을 찾되 그런 책이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한 30% 정도 이해하는 수준으로 책으로.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존 롤스의 진짜 원서를 봤으면 끝까지 읽었을지라는 의문이 들어.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그래도 그냥 끝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과 그냥 내용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 책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재밌네 하면서 더 읽게 되고 근데 여기 이해가 안 가라고 하다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읽게 되고 약간 이런 추진력을 주는 얼마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 정도 그냥 뒤에 보면 뭐 타산적 합리성, 도덕적 합리성 이런 한글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이패드에 메모하면서 막 진짜 공부하듯이 책을 읽었어. 맞아.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지식 독서를 정의의 우선성 이런 거 이해 안 되더라고. 안 돼. 여기 등장하는 책 진짜 찾아보면 몇 명이지? 홉스, 호크, 밀, 사상가.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뭐 필요하긴 하지. 근데 또 하나 저거는 지금 정의론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어떤 정의. 그러면 또 요 관련된 또 다른 지식 독서를 그 다음에 이어가야 되는지 한 몇 회를 정도는 그래야 요걸 잊지 않고 나중에 또 다시 보다가 이해가 가는. 이거 지금 요거 읽고서 나중에 완전 새로운 다른 지식 독서를 읽었을 때 뿅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마이클 샌델은 한번 읽어볼 만한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책은 조금 더 쉽게 나오는 책일 수 있을 것 같고 대중적인 책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번 읽어봤어? 옛날에 그치. 근데 잘 기억 안 나. 그치. 거의 기억 안 나. 다음 시간에 그걸로 했는지. 뭐 내가 지식 독서 책 파트를 맡았다면 그렇게 한 4회 정도를 비슷한 책으로 생각만 하고 프레셔가 뭐 좋긴 좋아. 이게 좋은데 뭐 나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말대로 지금은 이 책을 통해서 뭐 정말 큰 그림을 한 요 정도를 채웠으면 채우다 보면 이게 연결이 되겠는데. 그래서 좋은 방법 있으면 아니야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그 공부머리 독서법 읽고 나서 이 책을 읽는 적극성 자체는 사실 바뀌었어. 왜냐면은
보면서 뭐 나오면은 찾아보고 뭐 동영상 보고 그걸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나름 저변이라 그래야 되나?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저변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있지.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 그치, 이제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아까 뭐였지? 멋진 세계? 멋진 세계 같은 문학 작품들도 이러면서 그치. 이해가고 그치. 이 전 책에 보면 고도를 찾아서인가 그런 책도 있어. 그 책에 나오는 책인데 그 책도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 짧게 설명한 걸 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되게 짧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고전 중에 고전인데 희극이라고 그랬나? 어쨌든 고도라는 아이를 찾아서 어떤 두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고도를 기다려. 근데 고도는 안 오고 고도의 비서가 와. 고도는 오지 않을 거다. 근데 기다려. 그 다음날 가서 또 기다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주변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결론은 그 고도라는 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이라던가 절대 만져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얘기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하나씩 우리가 체득하게 되면 그치.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느낌을 받지. 여기서도 너 말하는 멋진 세계를 한번 딱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난 그 배경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확 이해를 못하지. 딱 이해가 달라져. 그러니까 멋진 세계의 컨텐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멋진 세계는 또 자유방임과 그 다음에 뭐였지? 진화론과 연계되고 그 다음에 장부크의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랑 홉스의 홉스의 잠깐만 자유방임주의인가? 자연상태 자연상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게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좋을 것 같아. 독서의 질이 좀 높아질 것 같아. 책에 대해서 더 논할 거 있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책은 엄청 얇게 논한 것 같지. 괜찮아. 지식 독서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지 라이브의 컨텐츠로 뭘 지식 독서 선택했을 라이브 컨텐츠를 어떻게 할지가 있는데 사실 요 정도 얘기하면 사실 오썸이랑 많이 겹치긴 해. 그래. 일단은 지식 독서는 한동안은 라이브가 컨텐츠가 막일이 안 나올 것 같고 오썸을 가고 아카이브로 가되 그 최근에 독서머리 공부법 있잖아. 공부머리 독서법, 독서머리 공부법인데 그거 이게 베스트셀러 올랐대. 그래가지고 우리 책대리에 공부머리 독서법이 엄청 사람들이 많이 보나 봐. 그거 우리 라이브 만들었었나? 라이브도 만들고 아카이브도 만들었는데 아카이브도 많이 봐. 신기한 건. 근데 이제 지속 시간이 얼마인지는 좀 짧은데 그런 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컨텐츠가 쌓이면 쌓일수록 유용한 게 생기고 우리 컨텐츠가 좀 더 고급화되면 될수록 나중에 좋을 것 같긴 한데 지식 독서는 난 이런 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홉스나 뭐 모르는 걸 찾아서 봤잖아. 멋진 세계나 이런 플러스 알파 책에 없는 내용들을 라이브에서 논하는 게 나는 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우리의 생각 그거면 장하장한 우리의 생각 그게 이제 라이브의 핵심이 될 것 같고 아카이브는 어차피 우리가 저장하는 거고 오썸은 이 책을 네가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딱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식 독서는 가면은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 독서는 라이브가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치? 그때 한번 라이브 편집해보니까 어땠어? 아몬드? 그래도 우리가 약간 질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냥 뭐 그 위주로 그냥 잘라서 넣었지. 그냥 뭐 그게 어처티브한 콘텐츠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 그냥 우리 생각이니까. 우리의 그냥 상상이 얘기한 거니까. 하다 보면 또 바뀌겠지. 약간 마무리를 좀 아쉽긴 하다.
이 그러니까 다- 힘들게 읽었는데 어. 뱉으려니까 잘 안 나오네. 뭐 그치. 소화된 게 없어서. 우주 평균 체질. 최소 수혜자 계층에 대한 최대를 배려하는 것. 생리적 양. 다들 너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이른바 공정으로서의 정의. 왜 이 책을 선정했으며 이 책을 읽고 어떤 걸 얻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특히 젊은 세대 지난 2018년을 2017년 18년을 겪으면서 공정한 세상, 평등한 어떤 그런 세상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연장성 사이에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그런 어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에 대해서 존 롤스라는 교수는 어떻게 그걸 풀어가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알고 싶었고 생각보다 어렵다. 어쨌든 하지만 뭐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냥 개략적인 정의 그리고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분석을 했고 그것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책에서 얘기해주고 그런 거는 그냥 좀 개략적으로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의미가 있었나? 들였던 시간, 지금 이렇게 얘기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막연했던 것들이 이 사람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잡혔던 것 같고 모르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감되는 내용이 많이 있었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정의라는 게 사실은 너무 추상적인 명사라서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되거든. 근데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싶진 않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그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양극화된 세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것을 없애고자 그것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 그때 언젠가 오면 이런 존 롤스의 정의론 이제 조금 너무 해묵은 정의론일 수 있지만 그게 다시 또 대두될 수도 있고 마이클 샌델의 어떤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정의론이 다시 대두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정의론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순히 정의는 정의 아닌가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가 생각하는 정의, 공평한 세상, 올바른 세상이 무엇인가라고 뭔가 질문했을 때 그래도 자기만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거든. 그런 거를 조금 목표로 해서 오늘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런 어떤 자신만의 개념을 자신만의 정의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진짜 이런 지식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진짜 너가 말한 대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했을 때 그냥 되게 이렇게 개념적인 거, 이렇게 뜬구름 같은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뭔가 딱딱 뭐랄까 도대체 뭐가 정의로운 거냐? 그럼 정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말이 안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왜 불공정한 거냐?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이러겠지. 지금 너무 뭐 부자는 너무 부자가 부자고, 되고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파고 가다 보면 사실은 말문이 막히거든.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아주 명료하게 사회적 운이랑 자연적 음. 운으로 나누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탁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위대한 석학들은 좀 다르다. 그렇지. 읽으니까 아 그렇다 하는데 사실 이런 두 가지로 맞아. 그런 어떤 불평등의 원인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아, 어렵잖아. 다 설명이 되잖아. 그걸로 다 설명이 되잖아. 혹시 그 홍준표랑 그 유시민이랑 그 이번에 최근에 그거 봤어? 아니 안 봤어. 홍칼레오. 홍칼레오. 어. 홍칼레오에서 유시민이 홍준표한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보수가 가지는 특징과 진보가 가지는 특징인가?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뭐냐? 보수와 진보가 뭐냐? 물어봐. 홍준표가 뭐라 답하는 줄 알아? 뭐라 그래? 나 깜짝 놀랐어. 딱 한마디로 딱 하더라고. 자기 생각할 때 보수의 이념은 보수의 이념 자유고 진보의 이념은 평등이다. 이 새끼가 이 자식이 멋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돼.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아무리 어디 나가서 막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 중반쯤에는 돼 있어야 한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목표로 더욱더 열심히 달려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35회 책대리를 마치겠습니다. 36회는 모스크바의 신사, 뉴욕타임즈 58주 베스트셀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추천 도서, 아마존 굿리즈 선정으로의 책, 이야기 도서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자, 35회 책대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생했어. 얘기가 의미가 있었나?